공감 논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원래 제 책의 구성이 1부, 2부, 3부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제가 앞서 강의한 것처럼 이제 공자의 특히 자공과의 대화 중심을 통해서 동양에서 말하는 공감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2부는 이 책 제목이 다산의 공간 연습이니까 사람들은 논어나 많이 알 수 있고 또 정약용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정약용과 논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제 책을 통해서 공감도 중요하고 한데 좀 정약용이 쓴 논어 해설서의 어떤 좀 특이한 점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제 책의 2부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부 시간은 제가 이 책에서도 2부로 다루고 있는 정약용의 논어의 공감 위주, 해석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또 이 책의 3부는 이미 1부를 통해서 봤지만은 이 공감 얘기를 할 때, 특히 서라는 글자를 얘기할 때에 주로 자공과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공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 욕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외에 자공이 등장하는 논어의 이야기들을 제가 따로 3부로 빼서, 그래서 물론 제가 네이밍한 것은 자공의 논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1부는 공자의 논어, 2부는 다산의 논어, 3부는 공자의 논어, 이렇게 해서 총 3부로 제가 책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3부 내용은 살짝 좀 공감이라는 주제에서는 살짝 좀 멀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 고대, 특히 동양에서 공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자공이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공의 어떤 어록이라든지 자공의 대화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으니까요. 3부는 그렇게 한번 책을 보실 때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책에서 2부로 다루고 있는 다산의 논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약용 얘기를 해야겠죠. 정약용은 우리가 흔히 호를 다산으로 알고 있는데, 다산은 뒤에 보게 되겠지만 유배지 처음부터도 아니고 한 유배에 가서 한 8년 뒤, 한 1808년 정도에 다산이라는 그 지역으로, 또 물론 강진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글로 옮겨가면서부터는 다산이라는 호를 쓰게 되죠. 하지만 정약용이 실제로 본인이 나중에 묘지명, 그러니까 스스로 쓴 묘지명이죠. 자찬 묘지명이라 하는데, 거기서 밝히는 것은 자신이 불려지고 싶었던 호는 기다릴 사자를 써서 사암이에요. 암이란 뒤에 그 글자는 뒤에 정약전, 정약종 모두가 다 암자, 정약전은 소남, 그리고 정약종은 또 서남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정약용도 그 형제 맞춰서 사암이라는 호를 쓰기도 하는데, 일단 자신은 비록 유배 18년 기간 동안에 어떤 희망을 잃었지만은, 특히 정치 또는 권력에 대한 그런 희망을 잃었지만은 나는 새로운 세상을 또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암이라는 호를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후세에 그렇게 자기를 불려주기를 강렬하게 원했습니다. 또 정약용,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 7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흔히 정약용의 삶을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과거 시험에 장원하기까지 그 기간을 나름대로 그냥 집안에서, 가정에서 자라는 시간이고요. 본격적으로 삶이 시작되는 것은 1783년부터 1800년까지 대략 한 18년 되는 건데요. 요 시기를 보통 정조의 남자의 시기로 보시면 돼요. 정약용의 삶은 이렇게 18년, 발음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18년이라는 그 주기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정조의 남자로서 18년, 그리고 또 유배지에서 18년, 또 그리고 또 해배를 또 하고 나서 또 고향에 돌아가서 18년, 이렇게 해서 총 74년을 기간을 사는데, 하여튼 첫 번째 그 1, 2기라는 시간은 유배 가기 전까지의 정조의 남자로서 발탁되어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입니다. 먼저 이제 진사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가서 이제 또 대과 시험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사이까지 계속 정조의 눈에 들어서 많은 과제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어려운 또 그런 정책들을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 수원 화성, 지금 화성시가 있고 또 수원에 또 화성이 있잖아요. 정조가 지었다는 그 화성의 설계자가 바로 정약용입니다. 그때 뭐 이렇게 뭐 기중기라고 하죠. 기중기 이런 거를 또 발명, 물론 이제 서양에서 그 기중기들을 설계도를 가져와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기중기를 처음으로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굉장히 공사 시간을 단축했고, 또한 비용도 많이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많이 이렇게 기뻐하고 또 정약용을 아꼈죠. 하여튼 그런 시간이 이제 이 정조의 남자로서 살던 정약용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정조 임금이, 정조대왕이 딱 1800년대에 딱 돌아가시죠. 승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해까지는, 1800년까지는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뭐 피바람이 불기 전인데,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순조 이제 즉위년부터는, 순조 1년이죠. 순조가 즉위한 것은 이제 1800년이고, 순조 1년 1801년부터 이제 특히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약용의 형제들, 뭐 친척들 다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정약용은 이제 정약용과 정약전, 이제 둘째 형이죠. 정약전 둘째 형은 유배를 가게 되고, 셋째 형 정약종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801년부터 유배 생활이 시작되는데 18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지금 있는 그 다산이 있는 강진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장기인데 지금은 이제 포항 쪽이에요. 그래서 포항으로 유배를 갔다가 그 유배지에 장기에 갔는데 거기서 또 큰일이 일어나죠. 이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니까는 여러분들 뭐 역사 시간에 배웠을 만한 그 황사형 백서 사건 해가지고, 그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사실 정약용의 조카입니다. 조카라서 조카 사위 뭐 이렇게 해서 깨알 같은 그 비단에다가 깨알같이 이렇게 프랑스 군대가 와서 우리 조선에 있는 천주교인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일종의 뭐 호소문 뭐 그런 걸 이렇게 썼다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걸려서 그것 때문에, 그 황사형 백서 사건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또 죄가 무거워져서 이제 정약용은 다시 이제 포항에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 그때 이제 그 형 정약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선어보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사실 옮긴 거예요. 이 1801년에. 그래서 장기에서 강진으로, 그래서 강진에서 이제 총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번에 뭐 이제 여러 번에 이제 해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결국에는 이제 1819년에 이제 해배가 되어서 다시 이제 마제, 지금 남양주가 그 다산 신도시도 해가지고, 그래서 정약용의 고향이 원래 생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기서 18년을 생을 보내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18년씩 구분을 하면은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제들 아까 설명한 대로 어머니는 이제 그 정약용의 아버지가 이제 정재원인데, 이제 진주 목사까지 역임한 분이신데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의령남씨인데, 의령남씨에게는 이 정약현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큰 형이 되겠죠. 정약현은 1751년생이니까 정약용과는 거의 10년 차이 나고요. 근데 의령남씨가 죽고 나서 이제 다시 또 해남 윤씨를 이제 얻어서 이제 또 아이를 셋을 낳는데, 그 삼형제가 바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입니다. 다 2살 터울이에요. 정약전이 58년생, 정약종은 60년생, 정약용은 62년생. 그래서 2살 터울인데, 정약은 이 중에 특별히 정약전과 뭐 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군대 가서도 맞고 참아가 별로 친하지 않거든요. 하나 좀 띄어 있어야지 이게 좀 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약정과 정약용이 굉장히 둘이 친한 사이였고, 정약종은 아무래도 이제 더 천주교에 이제 더 깊이 빠진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거리두기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초반에는 정약용이 삼형제가 정약현을 제외하고, 정약현은 그냥 뭐 그렇게 천주교에 깊이 개입되지 않은, 정약용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막상 정약현의 쪽으로 가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황서영이 백서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그 정약현의 이제 그 사위가 된 거고, 그 이승훈은 정약용의 이제 누나의 또 이제 형제라서. 근데 그렇게 엮여 있는 그런 정약현도 뭐 천주교에서 그렇게 멀리 벗어나 있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친한 관계는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인데, 천주교를 젊은 시절 20대 때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 정조 승하 이후에 천주교 박해를 받게 되면서 결국 정약종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작년에 개봉했던 자선어본가요? 그 영화 보시면 초반부에 이 내용들이 그래도 꽤 객관적으로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정약종은 이제 순교를 하고요. 그리고 정약전과 정약용은, 이 정약종이 그런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우리 형과 우리 동생, 그러니까 정약전과 정약용이 천주교를 다시 이렇게 둘이 배교를 했는데 다시 이제 믿게 하지 못한 그것이 이제 한이 된다라고, 그런 이제 그 말 덕분에 정약전과 정약용은 이제 천주교 신자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냥 이제 순교는 사형은 명하고 이제 멀리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또 이 형제들 말고도 이제 한 명 더 있어요. 정약황 또는 정약형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서모, 그러니까 서자죠, 서자. 그러니까 서모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정약용이 굉장히 이 정약황도 아꼈습니다. 왜냐면은 이 해난 윤씨, 이 삼형제의 어머니 해난 윤씨가 또 정약용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모가 또 이 정약용을 굉장히 이렇게 아들같이 잘 봐줬기 때문에 엄마같이 잘 따랐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인 정약황도 굉장히 아꼈는데, 정약황 이제 서자기 때문에 뭐 벼슬 쪽으로는 그냥 아예 그냥 또 이미 또 이 집안 자체가 또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그냥 이제 의술 쪽으로 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좀 의학에 좀 밝았고, 또 그러한 지식들을 이 정약황에게도 잘 전수해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원으로 살아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가족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그러면 과연 정약용이 이 논어에서 특히 공감에 대해서, 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렸는지 하나 볼 텐데, 먼저 아까 제일 처음 소개해드렸던 하기편 1장 제외하고 이제 2인편 15장에 나왔던 논어에서 단 딱 두 번 서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왔던 서자는 한 글자로 나오지도 않고 두 글자 충서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공자가 직접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이 증자를 통해서 설명된 개념이죠, 충서. 사실 충서에 대한 개념 설명도 사실 안 돼 있어요.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뒤에 나중에 설명되는 이제 위령공 23편에 나오는 자공과의 대화에서의 그 선은 명확하게 공자가 기소부력 물시저인 이렇게 설명도 하면서 정말 공감으로 익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는데, 이 첫 번째 등장하는 2인편 15장의 충서는 어떤 설명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먼저 정약용은 사실 위령공편에 있는 거기는 그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거는 그냥 봐도 공감 내지는 그냥 서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첫 번째 이 2인편 15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기도 하고 반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다시 읽어드리면, 자, 삼은 증자 이름이죠. 사마 내도는 한으로 꿰뚫었지. 혼자 그냥 공자가 말을 하고 자리를 뜹니다. 자, 이때 내도는 오도라고 이제 한자 표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을 꿰뚫었지는 이제 1이 관지인데, 자, 그래서 증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보니까 증자가 다시 설명하기를 선생님의 돈은, 그러니까 증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된 공자의 돈은, 공자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충서다. 이걸 좀 한글 논어 번역에서는 좀 길게 충심으로 미루어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서자가 좀 길어진 거죠. 미루어 생각하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한글 논어를 번역하신 이유로 선생님께서 이 다산 고금주에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봤을 때 서자는 미루어 생각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신 거예요. 단 두 번 등장하는 이 서자를 이렇게 다 미루어 생각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자, 왜 그렇게 번역했느냐? 자, 이건 이제 정약용이 이제 쓴 이제 해설입니다. 이 논어 고금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 자, 돈은, 자, 공자가 말했던 내도 할 때 돈은 사람의 도이다. 자, 어떤 뭐 동물들, 동식물도 아니면 뭐 어떤 우주의 이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도이다. 뭐 그냥 뭐 사람의 길이다 해도 되겠죠. 사람이 가야 할 길, 사람이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건데, 자, 여기서 오도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 오자는 이제 나 오자인데 내도라고 번역했는데, 오도라 말한 것은 이것을 몸소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도나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우주 원리 이런 거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자기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 오도라고 하면서 나의 도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몸소,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설명한 거죠. 자, 여기서 1, 2 관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로 꿰뚫었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서다. 서이고, 1이 관지의 관은 꿰뚫는다의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 한 글자로, 서로, 서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꿰뚫은. 자, 이것이 이제 공자 철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뒤에서 공자는 서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서를 사실은 내도는 하나로 꿰뚫은 도는 사실 서인데, 이걸 이제 증자가 충서라고 사실 잘못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건 아닌데, 왜 증자가 그럼 충서라고 했느냐? 그거는 서를 행하려 충으로서 하였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여기 원문에서는 행서 이충인데요. 그러니까 행서, 서를 행하는 거죠. 서를 이제 실천하는 건데, 이충, 자, 충으로서, 자, 이때 이자는 이제 뭐뭐로서 그런 방법, 수단인데, 충으로서 내지는 뭐 이렇게 좀 충으로서 하면 좀 이게 우리말로 좀 어색하니까 좀 충실하게, 그러니까 좀 부사적으로 좀 번역을 해야겠죠. 충실하게 내지는 성실하게, 충에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서를,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는 서만 말했는데 이 서를 말한 것을 증자가 이 서를 좀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붙이려고 증자가 충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핵심은 서라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다산 이전까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성리학, 조선 성리학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성리학에서는 이 충서 중에서도 제가 설명한 대로 충을 강조했고, 또 충과 어울려서 또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서가 굉장히 이제 묻혔는데, 아니다, 원래 서가 핵심이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충과 서에 대한 이제 그 글자 분석을 해요. 자, 주례의 소에 이르기를. 자, 주례라는 책은 아까 공자가 편찬했던 5가지 경전이 뭐 시경, 서경, 역경이 있고, 또 다음 춘추, 그리고 마지막에 예기인데, 예기는 이제 예에 대한 뭐 기록할 수 있는데, 이 예에 대한 사실 경전은 고대에 사실 예기 말고도 2개 더 있어요. 예기 말고도 의례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의례 그러면은 옛날에 뭐 저 국민학교 때 국민의례 했는데, 국민의례 같이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의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는 관혼상제입니다. 관혼상제. 그러니까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우리 일반인들이 다 하고 있는, 지금도 성인식 하잖아요. 나름대로의. 당연히 결혼식도 하고요.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또 제사 드리는 게 모든 게 다 이게 다 관원 상제에 다 속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장 원천이 되는 책이 이제 의례이고요. 자, 그 의례라는 책이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실질적인 우리의 예법에 대한 그런 거를 기록한 책이고, 또 지금 말하는 주례는 뭐냐면은, 주례는 이제 주공이라는 분이 쓴 이제 예법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주나라 예법이냐? 예법은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이건 이제 행정 체제에 대한 책이에요. 주례. 근데 그 책에서 주례의 소는 이제 이건 이제 해설서의 이제 종류죠. 그래서 그 주례의 어떤 해설서에서 언급된 것을 가져와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 충과 서를 이제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 이제 주례에 대한 설명 해설서에서 마음 가운데를 다하는 것을 충이라 하고, 자, 마음 가운데를 다하는 것, 그러니까 중심에 대한 번역을 이렇게 하신 건데, 자, 마음 가운데를 다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중심을 다하는 게 충이고, 또 이와 상반되는 서는 뭐냐? 내 마음과 같이 하는 것을 설하한다. 자, 이건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시죠. 예. 그러니까 충자는 이게 파자를 하면은 위에 있는 거는 가운데 중자고 또 밑에 있는 건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음의 가운데를 다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구석이나 뭐 치우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중심을 다해서 대하는 것이 그게 이제 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주에 대해서 신하가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의 충이에요. 뭐 군주뿐만 아니라 뭐 친구 사이에서도 뭐 아니면 스승에 대할 때도 이렇게 충 붙일 수 있는 건데, 반면에 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자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위아래를 잘라 보면은 먼저 위에 있는 게 이게 같을 여자예요. 같을 여자. 우리가 백문이 불여 일견할 때 백문, 자, 100번 듣는 것이 일견, 한 번 보는 것만큼 불여, 같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여, 여는 같은 거, 불여는 같지 않다, 그런 표현인데, 자, 그러니까 여는 이제 마음,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 풀 수도 있고요. 같은 마음 내지는 내 마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이 여기는 것을, 그것을 설하한다. 자, 그런 번역을 지금 가져와서, 그래서 대개 마음 가운데를 다하여 사람 섬기는 것이 충이고, 또 남의 마음 헤아리기를, 여기 번역은 이제 촌타심인데, 이 촌자가 이제 이제 헤아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팅 하는 건데, 그 마음이 어떤지 이제 분석한다는 거죠. 분석하기도 하고 또 예측하기도 하고, 촌타심,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같이. 그러니까 뭐 서양 철학에서도 뭐 만물의 척도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때에, 마음을 헤아릴 때에 내 마음과 같이, 그냥 쟤는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입장이라면은, 내가 그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부분이 바로 그래서 여아심, 내 마음과 같이 하는 거.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심정을 다해서 그걸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이다. 자, 이것은 이제 충과 서에 대한 이 대비했을 때의 설명인데, 요거를 나중에 성리학에서도 이제 이거를 성리학자들이 사실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아까 앞에 거는 이제 주례에 대한 정말 고전적인 이제 해석이고, 요거는 이제 중국 송나라 때에 좀 더 이제 뭐 근대는 아니고 좀 동양 중세쯤, 중세에 해당하는 해석인데, 고대의 의미는 아까 그 충과 서를 그렇게 중심과 여심으로 해석을 했고, 좀 더 이제 성리학으로 와서 중세에 와서는 여기에 대한 좀 더 이제 엄밀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자신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 하고, 또 자신을 미루어 나가는 것을 서라고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중심이 충이었고 여심이 서였는데, 여기서 좀 더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구분한 것이
자, 진기, 자, 진. 이제 마음심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자, 자기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남을 상대방을 섬길 때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군사가 되겠죠. 뭐 군사로서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다해서 뭐 나라를 섬기는 것, 그런 게 이제 충이 되겠죠. 여전히 뭐 군인들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그거 진기라면은 추기, 이제 서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제 추기로 해요. 추기. 아까는 여심이었는데 여심에서 좀 더 이제 이것이 확장되어서 나 자신의 이 추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말로는 뭐 추측하다 또는 뭐 추론하다, 그렇게 쓰면서 약간의 좀 이성적 사고가 좀 깔려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추자를 쓰는 모든 용어에는 추측, 뭐 추리하다 또는 뭐 추론하다 해가지고 약간 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그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는데, 또 여기서는 이제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미루어서 상대방에게 이제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추기의 서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뭐 남기지 않고 다하는 게 그게 충이고요. 또 자신에서 미루어 나가는 것, 그냥 상대방을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나를 거기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게 이제 추기입니다. 충선은 대대의 두 물이 아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인데, 대대라는 말은 뭔가 좀 대립되는, 이 대대라는 거는 사실 이건 주역에 나온 용어인데, 우리 태극기 보시면은 태극기의 가운데에 태극 무늬가 있죠. 그 음과 양이 있어요. 음과 양이 있고, 사실 그 자체도 음과 양 자체도 대대 관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양쪽 이제 이 각각 구석에 있는 건과 곤, 또 그 리와 뭐죠? 감과 리께가 이게 서로 다 이게 각각 음과 양으로서 이게 대립하는 부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용어입니다. 대대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 대립되는 것. 하지만 여기 또 대대는 단순히 또 맞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까 상반되는 거예요. 건과 곤 또는 감과 리께는 완전 반대의 꾀거든요.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음과 양이 서로 반대긴 하지만은 또한 서로를 필요로 해요. 자, 사실 그런 관계가 대대인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 1차적인 그냥 서로 대립 관계. 그러니까 충과 서가 그런 뭐 건과 곤께 같이 또는 감과 리께 같이 아니면 음과 양과 같이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시면은 이게 핵심인데, 선은 근본이 되고 이를 행하는 것이 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신데, 이제 좀 이렇게 동양 철학을 하시거나 뭐 성리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일종의 뭐 채용론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참 서양 그런 과학기술 문명이 이제 중국을 이제 침략할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이제 깨어 있는 지식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서양 것을, 특히 그런 과학 이런 것들을, 기술들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중국의 정신은 살리고 걔네들의 뭐 기술, 과학들은 그냥 우리가 수용하자. 자, 그 입장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중채서용이거든요. 중채. 자, 중국의 몸을 가지고 있고 서양의 어떤 그런 쓰임, 활용들은 우리가 하자. 그렇게 중채성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채용론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중국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할 때에 중국이라는 정신은 그 뿌리는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서양의 과학과 기술들은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자라는 주장인데, 자, 그런 식으로 이거를 서와 충에 대입하면은 서가 근본이 되고, 이게 정말 이게 근본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고, 충은 뭔가 그냥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하는 부분. 그게 충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성리학에서의 구도는 다 충을 중심으로, 서는 사실 굉장히 아예 얘기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충과 충효 중심의 그런 군주제, 봉건제 그런 사회였다면은, 아니다, 이제는 서가 근본이 되어야 되고 그냥 그러니까 진심으로
충성되게 충실하게 행하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뒤집는 거죠, 이게.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이 충서에 대해서 굉장히 정약용이 여러 가지 전거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 충서의 어떤 위치를, 그 위상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문장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또 연관되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 공자의 제자들 소개를 하면서, 공자가 이제 원래 안현이라는 안회라고 부리는 가장 아끼는 제자가 있었지만은 그 제자가 먼저 죽어요, 공자보다. 그래서 아깝게 먼저 죽어서 공자의 도는 결국에는 이제 증자를 통해서 또 전수가 되고, 또 증자는 자사에게 또 맹자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나름의 이제 요 지식의 계보가 있어요. 공자 철학의 또는 공자 도의 계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도통론인데, 자, 이제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이 증자 계열에서 맹자까지 오면서 이게 충이 너무 이제 강해졌다. 충이 아니라 원래 서가 핵심이다. 서가 진짜 본질이고, 충은 그냥 약간 부사적 역할인 거죠. 충성되게, 충실하게 하자, 이런 의미라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연결되는 지점에서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장, 아까 지금 이 2인편 15장은 도를 전하는 비결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도직, 원래 원문은 전도지결인데, 전도는 사실 지금 쓰는 말이죠. 지금도 뭐 교회에 전도사가 있어요. 또 계속해서 또 전도하라고 또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자, 원래 전도란 말은 이제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원래 도를 전달하는. 근데 원래 이 장은 그렇게 공자, 증자, 자사, 맹자로 이어지는 그러한 전도의 핵심을 말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학에는 도를 전하는 법이 없다라고까지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도통론은 천주교도 있어요. 천주교도 예수의 수자를 이제 뭐 베드로 이렇게 해서 쭉 날아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교황 체제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그래서 또 불교도 있죠. 불교도 그런 이제 도통론이 있어요. 하지만 유교는 그런 식으로 뭐 공자, 증자, 자사, 맹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어떤 계보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다른 종교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데는 뭐 종교니까 있을지 몰라도, 유학은 이것은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지금 비판을 하고, 그냥 하나의 서자를 잡고, 하나의 서라는 글자를 잡고서 논어, 중용, 대학, 맹자에 임할 때 그 천만 마디의 말들이 이 하나의 서자의 풀이 아닌 것이 없다. 자, 많은 학자들 사실 이 문장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정말 서를 정말 이렇게 곳곳에 이런 이제 문장, 이런 같은 맥락의 글들 나오기 때문에, 정약용이 굉장히 서를 중시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낸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이 그러면 이렇게 서 한 글자 가지고 뭐 책을 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논어, 중용, 맹자, 대학에 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지금은 논어 중심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추출을 해서 뽑아놓은 건데, 사실 논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자, 증자, 자사, 맹자 이 네 명이 여기에 또 그대 대입이 돼서, 논어는 뭐 공자가 쓰는 건 아니죠. 공자의 사상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맹자가 있는데, 대학을 이제 증자가 공자의 뜻을 받들어서 증자가 맹자를 저수는 아니고 하여튼 맹자를 이렇게 전달받고, 또 그 자사 제자가 또 공자의 손자 자사가 중용을 또 이렇게 또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논어는 공자, 중용은 자사, 대학은 증자, 맹자는 맹자 이렇게 또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런 뭐 계보를 밝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서라는 한 글자를 밝히기 위한 그런 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죠. 논어, 중용, 대학, 맹자가 다 그냥 이 하나의 서라는 글자, 그리고 다시 제 주장으로 가면은 그냥 공감에 대한 다책일 뿐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도는 참으로, 그러니까 공자의 정신 또는 공자의 철학은 참으로 이 하나의 서일 따름이니 여기에 다 열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뭐 논어만 가지고 책을 썼지만은 지금 쓰고 있는 맹자도 그렇고, 뭐 대학, 중용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 서 중심, 공감 중심으로 해서 계속 책을 계속 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맹자를 가지고 지금 이제 공간 염습 이제 2번째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부제목은 제가 이제 맹자니까는, 맹자는 이제 의로울 의자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다른 이제 뭐 순자나 뭐 공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부제로서는 정약용 맹자로 이제 공정을 말하다. 그런 이제 소제목을 가지고 또 지금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뭐 빠르면 올해 출간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감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 학위 논문 설명을 드리면서 제 학위 논문 제목이 소사학인데, 정약용의 소사학에 대한 연구인데, 소사가 뭐냐? 밝게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 말 자체는 밝게 섬기는 학인데, 뒤에 원래 숨겨져 있는 목적어는 상제예요. 상제. 우리말로 치면 하느님이죠. 하느님. 상제를 밝게 섬긴다라는 거, 약간 이게 얼핏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종교적인 것 같지만은, 제가 소사라고 하면서 상제를 빼고 거기다가 저는 아예 사람을 넣어서 소사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밝게 섬기는 것에 대한 정약용의 그런 철학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거든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섬긴 뒤. 자,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인이죠. 이때는 사람을 어떤 도구, 아까 이제 이자가 써이자가 이게 도구 수단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자격이죠. 자격. 사람으로서 사람이라면 그런 의미가 있죠. 사람을 섬긴,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수단과 방법,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을 섬긴, 자, 이인, 사인, 그 뒤에 충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지, 사실 뭐 이제 여기서 다시 비판하는 부분은 이제 불교에 대한 또는 노장에 대한 비판인데, 이런 사회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래서 많이 보시는 그런 자연인이다 그런 거 보시면은 그냥 혼자 산속에 살잖아요. 그럴 경우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섬길 일이 없죠. 혼자 살고 있으니까, 혼자 자연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이 유학자 입장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사회를 이뤄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섬긴 뒤에 충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다. 단독으로, 그러니까 혼자 홀로 살아서는 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먼저 스스로 자신을 다하고자 하여도, 자, 여기서 이제 욕자가 나오는데, 하고자 하는 욕망 나오는데, 자, 착수할 수가 없다는, 착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죠. 착수해라고 하는데, 자, 사람과 사회의 관계, 여기서 하는 말은 내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것이 전부 다일 뿐이다. 사람 살아가는 것은 뭔가 충성을 다하는 것, 효도하는 것,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다. 뭐 그냥 단순히 아까 말했던 그 진기, 내 마음을 다하는 것, 내 자신을 다하는 것, 그거 한다는 것도 결국은 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자는 본래 일이관지, 아까 하나로서 꿰뚫었다라고 했는데, 자, 증자가 여기서 충서 두 자를 말했다고 했어요. 원래 공자의 의미는 원래 서가 한 글자인데, 증자가 그거를 충성스럽게 라는 이제 부사적인 용어를 쓰려가지고 이제 충자 붙인 건데,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학자들은 하나가 아니고 둘인 것을 의심하는 것이다. 둘이네. 그러면 일이관지인데 하나로 꿰뚫었다는데 충서 두 개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둘은 아니니까 서가 아닌 것 같고 충인 것 같아 해서 충으로 간 거예요. 그동안 역사가. 그걸 또 중용이라는 것에서도 또 충서라는 글자 나오다 보니까는 중용에서도 그 뜻을 풀이하는데, 다 하나로 서로서의 뿐이니 충서는 곧 하지만 서다. 자, 이건 계속 정약용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라고 하면은 충서했을 때 충 생각하는데 아니다. 충은 그냥 부사적인,
용법일 뿐이고 그냥 충사라고 해도 곧 서가 핵심이다. 본래 나누어 둘로 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이 관지는 서이고 서를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를 행하는 약간 그런 방식이 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자 아까 그 2인편 15장에 대한 정약용의 해설을 소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나왔었던 유령공 23편 두 번째 등장하는 서. 자, 이 말에 대해서도 그냥 여기서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정약용이 정리를 합니다. 왜냐면 이 말 여기서는 크게 정약용에 뭐 주장할 게 없어요. 그냥 이 말 자체는 그냥 공자가 한마디, 자공이 한마디 요구했기 때문에 공자가 정말 서 한 글자 남겨줬고 또 그에 대한 해설도 그것은 기소부력 물시여이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여기서는 정약용이 반박할 게 없어요. 그냥 한다는 말이, 자, 종신토를 행한다는 것은 무릇 어버이를 섬기고 임금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형제 사이에 우애하고 또 부모 사이, 친구 사이에 사귀는 것과 또 백성을 기르고, 자, 여기 이제 목민이라는 글자 나옵니다. 목민. 나중에 정약용이 이제 목민심서라는 이제 지금도 많이 읽히는 책을 쓰는데, 자, 목민, 백성을 기르고.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좀 사적인 관계예요. 어버이, 형제 사이, 또 부모 사이인데 물론 임금은 제외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백성을 기르고 또 민중을 부리는 것, 또 임금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사람과 사람이 계속 사람과 사람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로 그러니까 접하면서 접촉하면서 한결같이 이 하나의 서로서 행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일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앞에 나왔던 그 일이관지를 일관을 줄여서 결국 충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서다. 자, 이 글자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장업 외삼촌께서 이제 서예를 이제 하시는데 이걸 보내주셨어요. 제 책을 보시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추서라고 한 것들. 아까 진기 추기할 때 그 추자, 미룰 추자를 해서 추서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잠깐 여기 왜 추서가 등장했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학공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이것도 정약용이 이제 대학에 대한 해설서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논어는 논어 고금주, 맹자는 맹자 요의, 요의는 핵심만 뽑아낸 거고, 또 중용 뭐 자잠이 있어요. 중용 자잠. 그리고 이제 대학은 대학공이라는 이름이 각각 이제 좀 이름을 좀 다 다르게 줬는데, 그 대학공이 대학에 대한 이제 해설서 나오는데, 대학에서도 이제 서라는 글자 나오는데 그 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길게 해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 서에 대한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진짜 의미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루어 생각한다는 의미의 추서이며, 그래서 아까 한글론을 보시면 다 미루어 생각한다고 다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서라는 말 자체가 미루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미루어서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제 공감해 주는 것, 그게 추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용서한다는 의미의 용서예요. 용서한다. 우리 용자는 이제 수용하다, 용납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냥 받아들인다. 자, 추서라는 의미가 있고 또 용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약용에 딱 처음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이미 주자가 했던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자가 한 말을 나중에 이제 그 주제 제자가 그 성리학 용어집을 정리한 책이 또 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뭐 13세기 그때 용어들을 용례별로 이렇게 딱 정리한 책이 있었는데, 성리학 용어들을 거기에도 이미 서라는 글자가 등장하고 있고, 이 서에 대해서 주의가 먼저 주자도 이렇게 추서와 용서를 구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밑에 말한 거는 사실은 좀 약간의 좀 거짓말까지는 그렇고 약간 좀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서는 옛 경서에는 옛날 책 사실 해봤자 옛 경서 해봤자 아까 말했던 이 사서가 답니다. 다른 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원래 경서에서는 추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고 본래 용서의 의미는 없었는데,
근데 주자가 말한 것은 대개 용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좀 사실과 좀 떨어져 있어요. 예. 원래 주자도 용서보다는 추서 쪽으로 더 많이 풀이를 했는데 아무래도 정약용이 본인의 이제 주장을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일부러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악의적인 것은 아니고 좀 의도적으로 좀 주자가 미리 이렇게 분석했지만은 주자가 말한 것도 대부분 다 용서로 판단을 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은 다 대부분 다 추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추서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이제 이 부분은 뭐 이미 추서와 용서는 이제 주의가 미리 이렇게 분류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설했지만은 이제 요 부분은 또 정약용의 이제 독창적인 해석 부분입니다. 추서는 스스로를 닦는 것을 위주로 한대요. 자수 밑에 원래 원문은 자수. 스스로 닦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래서 행기지선, 그러니까 자기의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주로 하여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치인이죠. 치인. 우리가 수기치인이라 표현하거든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관인지악. 그러니까 관대한 거죠. 너그럽게. 인지악.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인지악이에요. 관인지악이 아니라 관인지악인데 인지악 자체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기지선 위에 것도 그러니까 자신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 그러니까 보시면 자수, 치인 그리고 이제 위에 행기지선, 이제 관인지악인데 뭔가 이렇게 좀 대립되는 부분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자수 부분은 이제 수기의 영역이에요. 수기. 그러니까 원래는 수기죠. 보통 이제 대학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수기 치인인데 원래는 거의 수신제가 치구 평차나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이제 또 그냥 두 부분 나누어서 수기 치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 수기를 자수로 그러니까 스스로 닦는 것 그리고 이제 치인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자수는 좀 사적인 영역, 치인은 이제 공적인 영역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추서는 행기지선, 자, 자신의 선을 행하는 거고, 용서는 관인지약,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혼돈을 줘요. 왜냐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추서 자체는 이게 공감이잖아요. 공감. 그러니까 용서도 중요하지만 뭐 공직자가 됐든 그 공무를 할 때에 또 공적인 일을 할 때에 추서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공감해줘야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뭐 군주는 물론이고 이제 그러한 지배자들에게 필요한 이제 심성인데 근데 일단 그 부분을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걸 추서와 용서를 이제 구분하고자 추서가 약간 좀 자기 수양적인 측면으로 해설을 한 거고 용서가 이제 치인으로 지금 연결을 나눴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해설을 했지만 이건 이제 해석상의 이제 분류일 뿐이지 사실 추서도 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으로서 사람을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약용이 이렇게 구분을 한 개념상으로 구분을 했지만은 사실상 추서가 어쩌면 더 용서에 앞서서 용서는 사실 용서가 그런 연민 동정과 사실 연관된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면서 하자는 거지만 추서는 더 나아가서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 자, 이렇게 지금 정약용이 서라는 것에 아까 대해서 그러니까 충서에 대해서 서가 중요하다. 충은 그냥 어떤 부사적인 용법일 뿐이고 이제 서에 대해서도 충은 중심, 서는 여심 그리고 또 성리학적인 번역 가져와서도 또 추서 지금 용서 설명하면서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다시 이제 논어로 돌아가면은 자 앞에 건 너무나 당연한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충서 서 등장하는 부분들은 그냥 드러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뭐 정약용에 특별한 거가 없는데
그럼 정약용이 논어의 또 다른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서를 발견하고 있느냐? 자, 이거는 그 이전까지, 정약 이전까지는 이 부분 가지고 이거를 서로 서라고 해석한 적이 없는데 정약용이 한 해설입니다. 자, 번지라는 사람이 등장해. 번지도 이제 공자의 제자이긴 한데 뭐라 그럴까, 좀 안현과는 굉장히 가장 상반되는,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좀 약간 모자는 제자였어요. 예. 많이 좀 배워야 되는. 근데 공자가 꽤 이 번지를 아꼈던 것 같아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 그래서 번지가 사람 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인이 이제 이 논어의 핵심이니까. 인에 대해서 물으니까는 공자의 대답이, 그러니까 인 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돈 얻고 이익은 남에게 돌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인자, 자, 사람 구실하는 사람은, 자, 선난 이후획이에요. 선난 이후획. 선난, 그러니까 어려운 걸 먼저 해요. 그리고 이후획, 그 다음에 나중에 획득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한글 논어 이제 다시 번역하시면서 이걸 좀 바꿔서 어려운 일은 도맡고 이익은 남에게 돌린다 했지만, 원래 원문으로는 먼저 내가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득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고 나서 또 이게 남으면 그때 내가 나중에 챙기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 후획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먼저 획득하게 하고 내가 나중에, 가장 나중에 내가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약용이 하는 말이, 해설이 이겁니다. 난이란, 어려울 난자죠. 뭐 그냥 말 그대로죠. 어렵고 고된 것이다.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 있죠. 사실 정치하다 보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자, 획이란 또 소득이 되어서 이로운 거예요. 이득이죠, 이득. 자, 근데 어렵게 고된 일은 남보다 앞서서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걸 먼저 하는 게 이제 공직자나 이제 공무원들이 원래 해야 되는 그런 자세인데, 자, 소득이 되어서 뭔가 이게 이득이 돼요. 그래서 이로운 일은 남보다 뒤에 하면 이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뭐 우리 뭐 SNS도 공감 이렇게 눌러주는데, 뭐 동의, 뭐 어그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순히 그러한 그냥 뭐 감정적인 또는 그냥 뭐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게 아니라 정말 실천적으로, 특히 이제 공직자에 있다면은 이게 서라는 거.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정치적 공감입니다. 그냥 국민들에게 공감하겠습니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먼저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득되는 것들은 먼저 그냥 뭐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남은 것들을 이제 챙겨서 뭐 이렇게 획득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이제 잘 쓰겠다. 이게 바로 정치적 공감입니다. 다산이 말하는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써서 서를 행하면 인을 구함이 더 가까울 곳이 없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 해석이 이 옹야 20장에 대한 가장 특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정치적 공감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또 요것도 굉장히 유명한 또 문장이죠. 이것도 옹야 21장인데 이제 마지막 문장을 뺐는데, 자, 흔히 알고 있는 지자 요수, 인자 요산이에요. 예. 지자, 이때는 이제 즐거울 낙자를 이제 좋아하다 할 때는 요자로 읽어요. 지자 요수. 자, 지혜로운 사람은 요수, 물을 좋아하고, 인자, 그러니까 번역은 이제 사람다운 사람은 산을 즐긴다. 원래 이제 좋아하다라는 의미인데, 즐긴다라고 할 거면은 그냥 즐거울 낙자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굳이 뭐 우리말은 이제 우리 한자 발음은 우리는 성조가 없다 보니까는 발음이 바뀌죠. 즐거울 낙도 있고, 낙이나 락도 있고, 음악할 때는 또 그냥 악이라 발음을 하고, 또 이렇게 좋아하다 할 때는 또 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즐기다라고 표현하면 그냥 낙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자 낙수, 인자 낙산, 뭐 다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거 유명한 이제 문장인데, 뒤에 이어지는 것,
또 지자 동, 인자 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고 또 사람다운, 또 인한 사람은 정하다, 고유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지금 번역으로는 지금 지혜인 사람은 서성거리고 사람다운 이는 고유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정약용이 여기 해설하는 부분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약간 동적인 기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저것 잘 습득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이것이 활동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인한 사람의, 내가 이게 약간 MBTI로 하면 이제 I가 될까요? 내향적인데, 이런 사람들은 고유하다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그냥 잘 융화되고 물과 같이. 그래서 앞에 해석들은 다 이제 좀 제가 생략을 하고 서가 등장하는 부분만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자가 왜 정이냐? 인자는 힘써서 설을 행하기 때문에, 아까 왜냐면 계속해서 인과 설을 연결했으니까 인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힘써서 설을 행해요. 뒤에 이어진 것들은 이제 요거 이제 대학에서 나오는 서에 대한 설명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식에게 바라는 바로서 아비를 섬기고, 가족관계에서 먼저. 그래서 또 아우에게 바라는 바로서 형을 섬기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서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신하에게 바라는 바로서 임금을 섬기고, 벗에게 바라는 바로서 또 벗에게 먼저 베푸는 것, 서에 대한 해설들이죠. 자, 이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먼저 나로부터 베풀어 나가는 것이다. 그 기수부려 물시여인에 대한 다 설명드리죠. 자, 이 기상의 후한 덕으로 만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정은 이제 고유할 정자인데, 그러니까 인자가 왜 정이냐? 앞에 나왔었던, 자, 지자 동이고 인자 정인데, 왜 지자가 동적이고 인자가 정적이냐? 다른 게 아니라 앞에 설명, 그러니까 지자가 활동적인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획득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동적인 거고, 이 인자가 정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요. 안 싸우기 때문에 고유하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자, 사실 정약용의 사실 이러한 해설들은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정약용이 천주교에게 받은 영향이 큽니다. 이제 그 부분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정약용. 자, 일단 이 시대적 배경이 이제 성리학에서 이제 실학으로 넘어가는 때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성리학과 실학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조선 한 중기까지 성리학, 그리고 이제 후기에 이제 실학으로 보는데, 사실 그 실학도 보면요, 실학도 그 안에는 또 북학과 서학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시대가 북벌에서 북학으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북벌은 이제 그 청나라에게 뭐 정묘란 통해서 이제 뭐 삼전도에 굴욕해가지고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효종까지 하도록 계속 그 아버지 인조에 대한 그 이제 수치심을 이제 시켰다면서 막 이제 복수 설치를 막 다짐하잖아요. 그런 분위기 가다가 이게 시간이 한 100년 정도 흐르니까 청나라가 이제는 그렇게 막, 청나라 여진족 이제 세운 왕조인데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문명이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벌, 자 북쪽의 저 오랑캐를 정벌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북에 가서, 청나라 가서 배우자, 북학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북학파가 막 등장하잖아요. 근데 북학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서학이에요. 그 내용 자체는 청나라가 그렇게 문명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명나라 말기부터 들어왔던 그런 서양의 선교사들, 특히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과학, 기술 이런 문명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이제 서학이죠, 서학. 서양에 대한 것들을 배우자. 자, 이러한 흐름에서 조선에서 가장 이제 이런 열려있던 사람이 바로 성호이익입니다. 성호이익. 그래서 성호이익을 비롯한 그 이제 집단들을 성호학파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성호학파. 자, 성호는 1681년에 태어나서 1763년, 그러니까 딱 다산이 태어난 다음 해에 돌아가십니다. 실제로 다산과 성호는 만난 적은 없어요. 다산이 이제 2살 때 이미 돌아가시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정약용도 이제 성호를 사숙하는 이제 문집을 통해, 물론 이제 성호의 제자들이 이제 정약용의 스승이 됐고, 정약용은 성호의 이제 글들, 뭐 성호 사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호를 배워 나가죠. 그 성호의
성호 2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근데 성호는 또한 이 서학을 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호 이익 집단 안에서 이 서학에 대해서 열려 있는 건 이제 확실한데, 이 서학 중에서도 서학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과학 기술뿐만이 아니라 종교, 그러니까 천주교, 예수의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천주교 종교 영역이 있는데, 이 천주교에 대해서까지도 천주교까지 믿어버리는 신서파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체 서양 같이 아니다. 서양의 것은 그냥 그러한 뭐 도구 같은 걸로만 사용하자. 항상 중심, 몸체는 중국 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서파가 있어요. 서양의 과학 기술, 그러니까 이 성호 이익 집단 안에서도 이 서양의 것은 그런 과학 기술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서양의 종교, 서학 종교는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하는 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신서파와 공서파. 당연히 이제 정약용은 신서파 쪽에 이제 있던 이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서파 때문에 이제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서파 설명을 할 때에 예수 선교사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요 3명의 인물과 4개의 책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제수이트라고도 말하는 예수 선교사들인데, 자, 마테오 리치가 가장 유명하죠. 물론 마테오 리치가 첫 번째 인물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몇 명 이제 뭐 루제리 같은 인물들도 있는데,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쓴 한자로 쓴 책이 바로 교우론이에요. 교우론. 이 교우론은 1595년에 이제 출간이 됐는데, 이게 마테오 리치 처음으로 쓴 한자로 된 그러니까 한역서인데, 물론 스스로 쓴 건 아니고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줬을 거예요. 이 교우론은 이름 자체가 교우, 그러니까 친구 사귐에 대한, 벗 사귐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서, 이건 이제 필리아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정이에요. 우정론입니다. 우정론. 요 교우론 책이 중국은 물론이고요. 중국에서 특히 이제 양명학파 쪽으로 많이 이제 익혔고, 이게 또 조선에 또 수입이 되어서 실학자들이 굉장히 이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인용 많이 해요. 우정에 대해. 그 전까지는 뭐 우정해봤자 뭐 붕의 유신인데, 이 책을 통해서 그전에 있었던 어떤 약간 좀 그런 붕당론에 치우친 그런 붕의 유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참된 우정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글을 쓰는 일들이 이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자, 하여튼 그 교우론이 그렇게 해서 뭐 천주교와 그냥 관계없이 그냥 조선 유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 이 교우론, 우정론이라는 책이고, 이에 못지않게 조선 유학자들이 큰 충격 줬던 책이 바로 두 번째 책, 천주시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뭐 그 사이 마테오 리치 딱 두 권만 쓴 건 아니지만은 천주시리가 사실 대표작이죠. 천주시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전형적인 천주교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목 자체가 천주니까 천주, 지금도 천주교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갓에 대해서, 데우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밝히는 이제 그런 교리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천주시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나중에 조선 유학자들은 많은 논쟁을 벌이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로만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양의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근원이, 우리가 말씀드린 태극기에 있는 태극인데, 태극이 이 모든 세 개의 근원인데, 천주교에서는 천주가 하나님이 이 세 개의 근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또 인간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동양에서는 이와 기, 그러니까 이기론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몸 외에도 영혼에 따라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영혼이 남아서, 몸이 죽은 뒤에도 영혼이 남아서 뭐 천당 가기도 하고, 그런 설명을 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논쟁거리를 이제 발생시키는 책이 바로 천주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과 부정이 갈라지는데, 근데 교론만큼은 그냥 모두가 다 좋아했던 책입니다. 교론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에 못지않게 특히 정약용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두 개인데, 바로 천주시리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 바로 판토하의 칠극이에요. 칠극.
자, 판토와 리치와는 한 20년 차이 나고요. 이 7극은 그러니까 7가지 극복이에요. 그러니까 세븐 빅토리, 내지는 세븐 오버컴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마테오리치의 교로는요, 우정론이니까 요거는 지금 마테오리치가 직접 마테오리치는 이제 이태리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 된 글이 있고요. 리치가 직접 쓴.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영어는 당연히 있고, 영어, 프랑스어, 뭐 이태리어, 독일어 다 번역이 된 책이에요. 교로는. 그런데 이 판토와 이 7극은요, 이 원래 쓴 한문 외에는 전혀 지금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한글 외에는. 한글로는 벌써 지금 3개, 현대어로만 3개가 있고요. 좀 이제 구한말로 가면은 책이 2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한글 하여튼 한국에서는 번역서가 있을 정도인데, 다른 나라 언어로는 지금 번역된 적이 없는 한자로서만 존재하는 책이 7극이에요. 왜냐면 이게 좀 분량이 많아요. 7가지. 첫 번째 뭐 교만, 두 번째 뭐 질투,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극복하는 내용인데, 특히 두 번째 챕터가 평투라고 해서 질투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론과 같이 우정을 많이 다루거든요. 우정. 그래서 하도 정약용이 이 7극이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물론 그대로 베끼지는 않고, 표절이라 하긴 그렇고 약간 표절성이 있는 비슷하게 문장들이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7극이라는 책이 있고, 정약용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책은 바로 천주시례와 7극이에요. 7극은 어떤 천주시례 같이 어떤 교리서가 아니라 7극은 일종의 윤리서와 같이 그냥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뭐 교만하지 마라, 뭐 질투하지 마라, 뭐 탐욕 부리지 마라, 요런 이제 동생 어디를 가나 그냥 굳이 뭐 기독교,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많이 수용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소개드릴 것은 이제 삼비앗이라는 이제 또 선교사가 쓴 영혼 여작인데, 이거는 이제 천주시례에서 살짝 언급되었던 그 영혼에 대해서, 인간 영혼에 대해서 뭐 생혼, 각혼, 영혼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그 영혼에 대한 작용을 설명하는 책이 이제 영혼 여작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이기론을 부정을 하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또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까 7극의 평토가 이제 두 번째 편인데, 그러니까 질투하는 것을 이제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해결하는 부분인데, 자, 이 중에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여기에 그 공자의 아까 말했던 그 기수불의 물션이 여기 언급이 됩니다. 자, 먼저 시작은, 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 남을 사랑하는 것은 서뿐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원래 원문에서는 애인자 서이이. 자, 애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서이, 여기 이자는 그냥 뭐 뿐이다 그건데, 자, 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이 7극의 저자인 판토아가 이 서자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다른 경제에 나오지 않는 이 서자를 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기소불용 물시어인. 자, 이것은, 자, 이 공자의 말은 사실 논어의 말이죠. 이 논어의 말은 뭐와 같다? 천주께서 말씀하신, 자,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라. 밑에 이제 원문 보시면은 천주 소위, 그러니까 천주가 소위 말한, 그래서 이제 애인 여기. 자,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아껴라, 뭐 그런 의미잖아요. 애인 여기, 남을 사랑하는 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아마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을 여기서 착안해서, 그러면 이 서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책을 보니까는 논어뿐만이 아니라 맹자, 뭐 중용, 대학 다 이것이 다 결국은 다 서에 대한 이야기네. 지금 우리 표현을 하면은 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네라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쓴 게 아닐까라는 저의 이제 추측입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연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아까 저 외삼촌이 쓴 이제 서예 이제 작품인데 추서라고 했는데 추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서 상대어로서 나의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근데 옆에 써 있는 이제 쭉 써 있는 글자가 기지소육 선시어인이에요. 자, 정약용이 기소불용 물시전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바꿨어요. 자신의 하고 싶은 바를 남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그것이 서이다. 자, 원래 논어의 원문은 기소불욕. 자, 원래는 기소불욕이었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욕망하지 않는 것. 근데 여기서는 바꿔서 기지소욕이에요. 그러니까 불욕이라는 거 부정해서 다시 그냥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자 선시어임. 자 먼저 시 베푸는 거예요. 이때는 베푸다가 되죠. 아까 앞에서는 물시연 할 때는 베푸다가 좀 어색한데 여기서는 베풀다. 남에게 먼저 베푸는 거예요. 아까 선난 후획 같은 의미죠. 예. 어려운 거 먼저 하고 획득은 남이 먼저 취하고 그냥 나중에 취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남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서이다, 서야. 자, 이것은 논어 고금주에 나오는 서에 대한 정약용의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원래 공자에서 기소불용 물시어인은 이런 부정형이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제 부정형이었어요. 하지 마라. 정약용은 이것을 다시 바꿨죠. 단어 한두 개 바꿔가지고 기소불욕을 이제 기지소욕을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 물시어인에서 선시어인으로 해서 남에게 먼저 베풀어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었던 제가 서양 기독교의 황금률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자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흡사해지죠. 정약용의 서와 서양의 황금률이. 그래서 이렇게 정약용이 그냥 뭐 어떤 독창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서양 기독교 영향, 특히 아까 그 칠극의 영향으로 바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인데요. 자 요거만 한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욕과 도를 설명하는데요. 흔히 이제 욕과 도는 성리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죄를 짓는 거, 악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인욕, 어떤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욕자도 지금 발을 욕자 써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우리가 자공의 공자와 말 나눌 때 나왔던 것이 이제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욕과 도 이 두 가지는 마음속에서 싸워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이러한 말이 등장합니다. 욕, 도, 이물. 자, 욕과 도는 이 두 가지는 심전각승. 마음속에서 싸워서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성리학적인 그런 천리 인연 나누는 거나 다를 게 없네라고 보이지만은 앞에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정약용이 이 부분을 굉장히 천주교적인 입장에서 비록 표현은 욕과 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욕은 자신의 것을 하고 싶은 마음. 사실 그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약용이 굉장히 천주교 또는 기독교 영향으로 서를 다시 재발견하고 또 재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 않았는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문장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제 요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숙련여대 HK 사업단에서 이 혐오 현대 사회의 문제가 되는 특히 사회 문제되고 있는 혐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들을 또 제시하고 또 이제 해결 방법들을 이제 모색할 텐데 여러 가지 뭐 제안들 하시면서 또 우리 동양에 있는 고전에서 있는 이런 사회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특히 우리 학자 정약용
또 어떤 또 입장에서 또 이 또 천주교 영향으로 또 이 공감 또 이 서어를 강조했는지 살펴보시면서 함께 좀 이렇게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